인간에겐 없어서는 안 될 물의 유일한 경쟁 상대, 현대인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음료 콜라. 이 콜라를 만드는 영원한 맛수. 오늘은 코카콜라와 펩시, 이 두 회사의 콜라 전쟁과 전쟁에서의 콜라, 그리고 우리나라 콜라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콜라의 역사를 알아보려면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남북전쟁 직후인 1880년대에 미국은 가난과 질병, 그리고 전후복구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터라 당시 미국 약사들은 몸에 좋은 약이란 말로 실제로는 약효도 없는 쓸모없는 약들을 광고까지 내며 팔고 있었고, 그런 약사 중 한 명이었던 존 펜버턴은 1885년 와인에 코카나무 잎과 콜라나무 열매를 추가해서 프렌치 와인 코카를 탄생시킵니다. 하지만 매출을 서서히 늘려가던 존에게 출시 불과 1년 후인 1886년 금주법이라는 날벼락이 치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코카인의 원료인 코카잎은 합법이지만 술은 불법이 된 좀 어이없는 상황이죠. 암튼 존은 코카잎의 추출물과 콜라 열매 껍질을 섞은 원료를 금주령으로 인해 금지된 와인이 아닌 탄산수에 섞어 팔기 시작하는데, 그 음료가 바로 코카콜라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코카콜라는 비록 하루에 7잔 팔면 많이 팔았다 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존이 사망하기 직전 코카콜라의 모든 지분을 넘겨받은 캔들러란 사람에 의해 1898년엔 연간 100만 갤런, 약 378만 리터 이상을 판매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한편 노스캘로리나의 약사 케일러 브랜덤은 그럼 난 콜라에 펩신을 추가해볼까? 그렇게 현재까지도 소화효소 펩신의 함유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은 펩시콜라가 탄생했습니다. 펩신은 선점되었던 코카콜라를 따라잡기 위해 저가 전략을 펼치며 공장 25개를 거느리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뜬금없이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립니다. 펩시는 전쟁으로 인해 설탕값이 10배 이상 폭등한 상태에서 엄청난 설탕 사재기에 들어가지만 얼마 안가 전쟁이 금방 끝나버리는 바람에 폭락한 설탕값으로 인해 펩시는 결국 파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코카콜라도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야, 우리 회사 사. 병신. 마지막이다. 우리 회사 가져가라. 응, 저까. 그때까지만 해도 코카콜라는 몰랐을 겁니다. 펩시를 인수하게 된 커스가 대공황으로 반값 전략을 펼치며 공장을 증설하고 12온스 병을 개발해 큰 성공을 거두고 순수입을 11배나 증대시키며 코카의 뒤를 바짝 추격할지. 그런데 이번엔 세계 2차 대전이 터져버립니다. 사실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이유는 2차 대전 때문이었는데, 여기엔 재밌는 일화가 존재합니다. 당시 1928년부터 시작된 코카콜라의 올림픽 후원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도 후원됐기에 베를린엔 코카콜라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은 세계 2위의 콜라 소비 국가로 급부상하게 되는데, 어떤 한 코스염쟁이가 전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전쟁 초기 코카콜라는 미국과 독일의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도 몰래몰래 독일로 원액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병신 하나가 진주만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1941년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독일에 있던 코카콜라 회사는 자연스레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야, 얘도 원액까지 다 가져갔네? 이거 어떡하지? 에이, 이렇게 된 거 우리가 그냥 콜라랑 똑같은 걸 만들자. 그렇게 나치는 코카콜라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시 상황에서의 물자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기에 나치는 치즈나 버터를 제조한 후 남은 찌꺼기와 사과, 그리고 탄산을 섞어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재료 구하기가 힘들면 사과 대신 포도나 파인애플 등으로 대체하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콜라짭은 날마다 뒤죽박죽한 맛 때문에 환상, 상상력이란 뜻을 가진 환타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상상력을 빨며 전진하는 나치는 마치 파죽지세였고, 연합군은 환타를 막기 위한 비상책으로 환타의 원조 코카콜라를 선택했습니다. 야, 쟤들은 환타 빨고 오는데 우린 뭐 없나? 그럼 저희가 전쟁 중에 군인한테는 콜라 한 병에 무조건 5센트로 고정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300만 병 보내세요. 예? 아니, 그럴 바엔 그냥 각지에 공장을 만드는 게 낫겠습니다. 그거 괜찮은데? 에? 그렇게 코카콜라는 태평양 전선,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 총 64개의 해외 공장을 운영하게 되고, 하루 600만 병의 콜라를 생산하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군만 약 5억 병을 소비했다 합니다. 여담으로 5센트에 보급되던 코카콜라의 블랙마켓 가격은 한 병에 $10까지도 거래되기도 했다 하니 2차 대전이 끝난 후 코카콜라의 위상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한편 독일과 전쟁 중인 소련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아니, 원수놈, 나치는 환타, 연합군은 콜라, 저희는 뭐 없습니까? 보드카. 아니, 쟤들은 탄산 먹으면서 싸우는데 왜 저희만 술입니까? 보드카. 병사들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보드카. 소독제가 떨어졌습니다. 보드카. 마취제도 없다는 보드카. 날씨가 너무 추워서 탱크 연료가 다 얼었다. 보드카. 인민들에게 포상을 줘야 하는데 우리 돈이 쓰레기입니다. 보드카.
원수 동무, 우리가 드디어 이겼습니다. 동무가 사랑하는 보드카 한잔 하시죠. 한잔 하지. 근데 그건 뭡니까? 보드카인데 왜 기포가 있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줘보십시오. 뭐야, 이거 콜라인데? 그렇습니다. 2차 대전의 영웅 소련의 게오르기 주코프는 전후 처리 문제를 위해 1945년 군 수뇌부들끼리 회담을 가졌을 때 어떤 미친 콜라쟁이의 권유로 주코프는 콜라 맛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주코프는 스탈린 동무, 이게 그 유명한 콜라랍니다. 한번 드셔보실? 오, 괜찮은데? 그럼 저희 콜라 어떻게 수입 한번 해볼까요? 뭐? 그건 안 돼. 미자본주의, 제국주의적 음료를 어떻게 마시나? 숙청함 당할래? 그러나 콜라에 빠져버린 주코프는 숙청광의 눈을 피해 미국과 접촉하게 되고, 여기서 주코프는 재밌는 제안을 합니다. 야, 그 콜라가 까맣잖아. 그거 그대로 보내면 바로 들키니까 보드카처럼 좀 보이게 뭐 그렇게 할 순 없나? 저 새끼 뭐지? 일단 오케이, 개발해볼게. 미국은 소련의 2인자였던 주코프의 약점을 잡을 기회였기에 그날로 곧바로 색을 뺀 콜라 개발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투명 콜라는 보드카 병에 담겨 주코프에게 몰래 넘어가게 됩니다. 여담으로 당시 개발된 콜라 클리어가 한국에 파는진 잘 모르겠는데 일본엔 있는 것 같습니다. 암튼 세계 패권의 경쟁자가 된 소련의 2인자까지 맛으로 뿅가게 만든 코카콜라는 당연히 전쟁 후 세계적인 기업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야, 우냐? 씨발. 한편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한반도엔 소련과 미국이 들어오게 되고, 미군 정식이 미군에게 보급된 콜라는 서서히 대한민국에게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러다 1950년 6월 25일 어떤 한 돼지 새끼의 발작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옆으로 빠져서 한국 콜라의 역사를 빠르게 다뤄볼게요. 남북에 치고받는 공방전이 이어지던 1952년 12월 뜬금없이 그 콜라쟁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한국전쟁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 되기도 전인 당선인 신분으로 한국을 찾았었는데, 이때 신신당부했던 말이 콜라 먹을만큼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라 였다 합니다. 그렇게 생겨난 부산의 소규모 코카콜라 공장에서 보급된 콜라는 미군 PX를 통해 시중에 흘러나와 판매되었고, 1960년엔 한국을 구해낸 영웅으로 추대된 아이젠하워의 방한 때 약 100만 명의 국민이 아이젠하워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콜라라는 거에 미쳐있다던데? 그렇게 콜라는 급속도로 퍼지게 되고, 1950년 칠성사이다를 개발한 롯데가 콜라 사업에도 뛰어들며 대한민국의 콜라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60년대는 롯데의 스페시콜라와 오비콜라가 경쟁을 펼치게 되는데, 롯데의 스페시콜라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월남전 당시 남베트남에게까지 수출하자 다급해진 오비는 승부수를 띄우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 진짜 콜라를 들여오자. 하지만 당시 한국은 외국 자본에 대한 반감이 극심할 때였고, 코카콜라의 국내 상용을 놓고 언론까지도 찬반 논란으로 뜨거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박용곤 두산회장을 골프장으로 호출하게 됩니다. 임자, 도대체 코카콜라가 뭐길래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래, 이렇게 된 거 이참에 다 얘기하자. 카카, 코카콜라는 세계적인 음료입니다. 언젠가는 들여와야 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다 도입돼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하니, 진지하게 듣고 있던 박정희는 알았다 고 말하며 코카콜라의 한국 상륙을 허가했다 합니다. 그러자 롯데는 그래도 원조한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도 뭐 딴 걸 들어와야 하나? 그렇게 롯데는 69년 2월 펩시와 손을 잡고 현재까지도 펩시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금의 콜라 시장은 예상가듯 서서히 코카콜라가 압도하지만, 문제는 91년과 97년 두 가지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991년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의 모티브이기도 한 두산의 최대 흑역사, 오비의 낙동강 패널 유출 사건이 터져버리며 취수원으로 사용되던 낙동강에 독극물을 유출한 두산에게 치를 떤 국민들은 오비맥주 불매운동과 함께 코카콜라까지 불매해버렸고, 기회를 노리고 있던 국산 콜라들이 하나둘씩 쏟아지기 시작했으며, 설상가상으로 97년 터진 IMF로 외국 자본에 대한 반감과 애국주의 마케팅 때문에 8.15 콜라는 출시 1년 만에 13.1%라는 점유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당연히 맛에서 기존 콜라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기에 국산 콜라들은 금방 잊혀지게 되고, 사실상 국내 콜라 시장은 코카콜라와 펩시 둘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 후 2000년대엔 건강한 식단을 표방하는 웰빙 열풍으로 콜라 시장이 엄청난 타격을 받긴 했지만, 햄버거 피자 먹을 때 물 먹는 사람이 없듯 콜라는 콜라이기에 콜라의 아성을 집어삼킬 순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국 콜라의 역사이고, 다시 코카콜라와 펩시의 구도로 넘어가 볼게요. 대공황으로 인해 반값 전략을 펼친 펩시의 공세로 2차 대전의 보급을 결정한 코카콜라는 세계적인 음료로 거듭나고 있었고, 펩시는 코카콜라를 이길
색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했습니다. 새로운 슬로건도 선보이고 유리병 대신 캔도 써보고 제임스 딘을 내세운 광고도 해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펩시는 기가 막힌 전략을 생각해냅니다. 사실 6.25 이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쟁이 끝난 후 돌아온 이들은 잭스밖에 할 게 없었고, 그렇게 생겨난 베이비붐 세대를 상대로 펩시는 미국의 아이들에게 펩시 세대라 칭하며 매출을 끌어올립니다. 이에 코카콜라는 전 세계 아이들이 코카콜라를 마신다는 마케팅으로 펩시를 역관광시켜버립니다. 그러자 이번엔 제대로 빡친 펩시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야, 솔직히 우리가 눈 가리고 맛봐도 코카콜라랑 펩시랑 구분 잘 못하거든. 그냥 이참에 블라인드 테스트로 누가 더 맛있는 콜라인지 광고함 하자. 그렇게 시작된 펩시 챌린지에서 펩시는 코카콜라를 제치며 처음으로 승리하고 기세를 몰아 무려 1,500만 달러를 들여 빌리진을 섭외하게 됩니다. 당대 최고 스타였던 마이클 잭슨의 펩시 광고는 대히트를 쳤고, 위기감을 느낀 코카콜라는 역대급 흑역사를 생성합니다. 뉴코크. 새로운 레시피로 만든 뉴코크의 문제는 물론 맛도 떨어졌지만 기존 코카콜라 판매 정지란 미친 판단 때문에 역사상 펩시가 유일하게 코카콜라를 제치는 이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조됐다.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낀 코카콜라는 3개월 만에 오리지널 콜라를 재생산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80년대 둘은 우주에서도 한판 전쟁을 벌입니다. 83년 챌린저호의 첫 비행이 성공한 후 코카콜라와 펩시는 서로 자신의 콜라를 우주로 보낼 궁리를 하던 중 나사가 코카콜라를 챌린저 의 식량으로 싣는다는 발표를 하자 처음으로 코카콜라를 제쳤던 펩시는 정치인들까지 끌어들이며 펩시를 태우려 별의별 짓을 다 했고, 결국 나사는 두 회사에게 무중력에서 마셨을 때 지구의 콜라와 똑같은 콜라를 만드는 놈이 이기는 걸로 그렇게 뜬금없이 두 음료회사는 우주 공부를 시작하고 만들어낸 작품이 이건데, 문제는 챌린저호는 냉장고는 있으나 마나한 전력 상태였기에 미지근한 콜라를 마신 대원들은 두 회사 모두 탈락시켜버리며 우주전쟁은 싱겁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 두 회사에겐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전이 펼쳐집니다. 항상 펩시가 선빵이에요. 코카콜라 직원이 코카콜라 캔에 펩시를 담고 있는 모습, 펩시가 코카콜라의 망토를 두르고 무서운 할로윈 되세요 라고 디스하면 코카콜라는 모두가 히어로가 되고 싶어한다 라고 하고 코카콜라를 사지만 펩시를 뽑기 위한 발판. 똑같이 받아치는 코카콜라.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100년간 이어진 라이벌들의 디스전이라 스토리도 참 많은데 2000년대에 들어선 우리나라와 같이 세계적으로 콜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졌기에 두 회사도 그저 콜라만 생산하기보단 방향을 살짝 틀게 됩니다. 코카콜라보다 펩시의 매출이 높은 이유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펩시는 스포츠 음료에 선두를 할 수 있는 게토레이를 인수해 코카콜라의 파워에이드보다 훨씬 매출이 앞서고 스낵 시장에도 진출하여 썬칩, 치토스, 도리토스 등등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시장에 내놓은 반면 코카콜라는 판타, 미니메이드, 네스티, 스프라이트 등등 계속 음료만 쭉 미는 분위기라 사실 콜라만 놓고 보면 코카콜라의 압도적인 승리지만 두 회사를 비교하면 펩시의 매출은 앞서고 코카콜라는 브랜드 파워에서 훨씬 압도하는 그런 경쟁 구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콜라의 역사고 이제 콜라와 두 회사의 재미난 일화와 사실들을 알아볼게요. 때는 1959년 훗날 대통령이 될 닉슨의 친구였던 펩시의 부사장 도널드 캔달은 소련의 문화교류 현장에 나가 후르초프에게 펩시를 먹이게 됩니다. 이는 공산주의의 수장에게 자본주의의 상징인 콜라를 먹였다는 식의 엄청난 효과를 낳게 되었고, 1969년 대통령이 된 닉슨은 소련과의 냉전 완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펩시는 코카콜라와의 세계시장 경쟁을 위해 소련이란 거대한 시장에 발을 들이려 노력하고 마침내 소련과 콜라 독점 계약을 성사합니다. 그런데 당시 소련의 루블은 달러로 환전할 수가 없었기에 소련과 펩시는 보드카와 콜라 원액을 1대1로 교환한다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함튼 그렇게 1974년 소련의 공장이 세워지고 콜라는 소련에서까지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콜라의 인기에 보드카의 생산량이 따라오질 못했고, 계약 만료 시점인 1989년엔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으로 루블이 휴지 조각이 되며 펩시는 사업 확장은커녕 콜라 하나도 제대로 못 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야, 이러면 어때? 우리가 한국에서 돈 빌리는 대신 군사장비나 기술 같은 걸 줬거든? 그럼 우리도 콜? 그렇게 펩시는 17척의 잠수함과 한 척의 호위함 등을 받게 되고, 비록 한 달간이었지만 세계 6위의 해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을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콜라들 좋아하긴 국산 품좀 애용해라 이 자식아. 아저씨, 이거 국산이에요.
뭐가 국산이야 인마 그게? 태극마크 안 보여요? 태극마크. 새끼가 이거. 그래서 이 태극 문양을 보고 펩시는 국산이거나 한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론 라는 효과음을 김벌레라는 분이 만들긴 했지만 로고 자체를 만든 건 아니고 1950년대 코카콜라가 2차 대전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자 펩시도 전쟁 이후인 1950년대 애국심을 강조하려고 성조기와 같은 색을 쓰다 보니 태극 문양과 비슷한 로고가 되었다 합니다. 170억을 받고 펩시와 계약한 마이클 잭슨은 사실 코카콜라를 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콜자랄들을 불러 모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뒤 최고의 미각을 가진 사람을 콜라킹으로 추대함과 동시에 콜라킹이 1픽으로 뽑은 콜라가 진짜 콜라가 되는 콜라킹이란 대회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코카콜라, 펩시, 노브랜드 콜라, 롯데마트 콜라, 홈플러스 콜라, 파리로 콜라 중 총 6종류의 콜라를 완벽하게 구분해내 제2대 콜라킹으로 추대된 콜라킹은 진짜 콜라는 코카콜라고 펩시는 간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